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원출판사 출판 진견진 지음의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진견진은 대만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몸이 허약한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윤례를 따라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자연윤례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일컫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연윤례를 따르면 병이 사라지고 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식사의 대안으로 고구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의 신비한 힘. 10여 년 전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본 후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고구마의 효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구마를 통해 몸에 있는 독을 배출하는 방법의 식사, 고구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의 효력을 인정하고 또 먹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 현재 50에서 60대의 사람들에게는 고구마는 일종의 애증의 대상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했던 그 시절에 말린 고구마로 허기를 채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마는 그때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가끔 가다 힘들었던 시절에 먹던 고구마 밥이나 죽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고구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고구마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다. 가난했던 시절에 하찮은 고구마가 쌀 대신에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싸고 재배하기 쉬운 고구마는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고구마는 사람을 구했지만 사람은 고구마의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고구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내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왜 껍질째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묻는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한다고 말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일단은 껍질째 먹어보겠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놀랐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단지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단 고구마를 껍질째 먹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고 껍질째 먹는 것도 또 다른 묘한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의 중요성을 알고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효능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지 않는 것보다 몸에 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 율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 정오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정오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 율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 먹는 것 이외에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정작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느 수강생이 말했다. 맞는 말이다. 어릴 적에 우리들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것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배웠다. 또한 발레, 서예, 피아노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다방면에서 잘할 수 있을지 배웠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상사의 마음에 들까? 사업에 성공할까? 혹은 30살 이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히 생각한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고 그리고 잠자는 것을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다가 행여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그때서야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몸을 챙기려 한다.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면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고 잠자는 것은 육체와 정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당연히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싸고 방출하고 그리고 잠을 잔다면 모든 질병을 없애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밤에 깨어 있지 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 자연윤례 과정을 들은 한 수강생은 지난 몇 년 동안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했다.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인데다가 밤의 고요함을 좋아하는 그녀는 매일 아침 햇살과 이슬을 보지 못한 채 퇴근하고 커튼을 친 채 하루 종일 잠자는 생활을 반복했다. 잠에서 깨어나 출근하는 시간은 대개 해가 진 뒤거나 별이 뜬 후였다.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런 야행성 생활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무척 힘들었다. 그런 식으로 그녀는 자연윤례를 포기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이다. 처음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그녀의 눈은 마치 판다곰과 같았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굴에 생기라곤 전혀 없었다. 강의를 들은 지 일주일 후에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가 자연윤례를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와는 다르게 눈이 더 이상 판다곰처럼 보이지 않았고 기운도 있어 보였고 그렇게 까맣던 얼굴도 훨씬 나아 보였다. 아직까지 얼굴에 핏기가 없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처음 봤을 때처럼 어두운 얼굴은 아니었다. 고구마 식사를 하세요?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윤례에 따라 잠을 잡니까? 라고 물으니 자신있게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었다. 자연윤례를 따른다는 것은 잠자야 할 시간에 자고 먹을 시간에 정확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 고구마를 먹는 것이다. 천지운행에 순응하고 경락순환과 신체의 오장육부의 활동 운행에 따르는 것이다. 사실 건강한 생활 방식과 식생활 습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연윤례에 따른 생활 습관 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3초경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3초란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 중 육부의 하나로 상중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상초는 명치 윗부분, 하초는 배꼽 아랫부분, 중초는 상초와 하초의 중간을 말한다. 생식계통과 내분비계통, 그리고 신경계통이 이때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경이 쓰이는 일들을 삼가야 한다. 즉,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3초경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수면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담경, 즉 쓸개가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신체는 활동을 멈추어 완전한 휴식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는 간경이 운행하는 시간으로 이미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간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만약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계속 술을 마시면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그 다음날 알 수 있다.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평소에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아침 식사와 배변을 끝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잠을 자면 큰 창자가 배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누적되어 병을 얻게 된다. 자연 율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6시 30분 전에 끝내야 하며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소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하루에 필요한 모든 양분이 이때 흡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변도 이 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배출해야 할 대변을 창자가 양분으로 취한다. 즉,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아침 식사와 배변을 제때 하지 않으면 몸 안에 있는 대변이 아침 식사가 되고 만다. 이상은 사람이 하루 동안 취해야 할 휴식의 중요한 시간표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휴식도 현대인들이 지키기에는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매일 저녁 9시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식사를 마치고 7시 이전에 배변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선생님, 9시에 잠을 자라고요? 어떡해요? 아직 회사에서 일할 시간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6시 30분이요? 세상에, 방금 잠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아침 식사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노력하라고 한다. 매일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는 야행성 인간들에게 밤 9시에 잠잔다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이다. 처음에는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매일 그렇게 조금씩 노력한다면 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쉽고 빠르게 이루려 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빨리빨리 문화와 지나친 경쟁심과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 심리 때문에 현대인들은 노예처럼 일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가족 간에도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산다. 정말입니다. 밤 12시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자고 있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제가 자고 있어요. 라고 자연윤례 강의를 듣는 한 수강생은 하소연한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상사에게, 고객에게,
직장 동료에게 투자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정작 소중한 가족에게는 자신의 지친 모습만 보여주면서 말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잠시 짬이 나서 숨을 돌리는 순간 자식들은 이미 성장하여 분가했거나 아내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한 것을 새삼 느끼거나 혹은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늙었나 싶을 만큼 남편의 흰머리를 발견하거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향의 부모님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 이럴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무심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한다. 정신없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서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자연의 풍요한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연의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자연의 율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희망,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다. 매사를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라. 자연 율례를 가르칠 때 우리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한다.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고향이나 시골에 내려가 산과 들, 새, 동물, 곤충, 그리고 물고기, 오곡작물, 과일과 야채 등을 알고 친해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느끼라고 한다. 쓸데없는 욕심을 비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들에 피어있는 꽃들이나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문득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간단한 것을 내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구나. 왜 진작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느낄 것이다. 자연 율례를 실천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개는 물리적인 변화이다. 모든 것이 반대로, 즉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거듭날 수가 있다. 자연 율례를 따르면 어떤 두려움도 손해도 없다. 자연 율례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 장, 사이기에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120살까지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며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연 율례를 시작하라. 그리고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하나 세어보도록 하라. 자연 율례 강의 도중 나는 사람들과 함께 대자연의 에너지를 세어본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주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들이나
두려움들이 아주 하찮아 보인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넘쳐 흐를 정도로 풍부하다는 것, 그리고 자연에는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사랑, 믿음, 그리고 희망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작은 풀, 작은 이슬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들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라도 함부로 꺾지 못할 것이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면서 대자연의 에너지가 인간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이해하면서 자연 율례에 따라 생활하라. 그러면 우리들은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두려움 없어 잘못된 망상을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는 뜻을 이루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고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허기지면 먹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지만 인간처럼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땅에서 기는 것, 나무에서 자라는 것, 물에서 사는 것 등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은 없다. 독이든 약이든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이 말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식생활 습관이 현대인의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된 것이다. 먹고 마시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잘 돼도 음식 때문이요. 못 돼도 음식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자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온갖 질병을 피할 수 있지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려면 우선 식물의 속성을 알아 그것에 맞게 식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식물의 속성이란 무엇일까? 생소한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땅, 제철,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이다. 되도록 제땅, 제철에 나는 풍성한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하라. 그러면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연 율례를 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 자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신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몸에서 배출한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은 한대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과는 전혀 다르다. 특정 지방에서 자라는 동식물들은 제철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영양분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한대지방의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연 율례를 위배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런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제땅, 제철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름은 아주 무덥기 때문에 대자연은 신비하게도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종류의 과일들이 나도록 안배했다.
한국의 여름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일과 야채는 수박, 참외, 호박, 오이, 그리고 열무 등이다. 이런 것들은 첫째,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둘째, 몸에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시장에 널려 있는 과일과 야채는 몸을 보양해 주는 것들, 즉 배추, 시금치, 당근, 감, 귤 같은 것들로 바뀐다. 나는 오랫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밀가루 음식이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 대신 쌀밥을 먹으라고 강조했다. 각종 곡류보다 쌀이 대만 기후에 더 알맞아 대만 사람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경이나 티베트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쌀이 아니다. 그 지방에서 풍성하게 나는 밀과 같은 곡물이다. 소위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먹고 강을 낀 곳에서는 강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 라는 말은 바로 제 땅, 제 곳의 음식을 먹는다는 간단한 원리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한다. 인삼은 몸에 좋지만 인삼의 주산지가 한국의 높고 차가운 곳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열대 지방인 대만과는 맞지가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인삼이 적합한 이유는 한국의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이다. 인삼은 몸의 한기를 없애고 기를 보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인 대만에서 인삼을 복용하면 몸을 건조하게 하거나 과도한 보양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인삼은 적합하지 않다. 대자연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다. 한국인에게는 인삼을 주었지만 대만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을 주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시금치를 다듬고 나서 무심코 버리는 뿌리는 영양에서나 효능에 있어 인삼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몸의 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삼의 주요 효능이지만 시금치 뿌리 또한 풍부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삼과 마찬가지로 원기를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 자연 율례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대자연의 눈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데 단지 인간들이 포장을 하고 가격을 정할 뿐이다. 제 땅, 제철의 야채와 과일에는 농약이 적게 들어간다. 대만에서 1년 내내 수많은 과일과 야채가 나는데 어떻게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사실 그렇다. 아열대 지방인 대만에는 사시사철 각종 식물들이 자란다. 그뿐 아니라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야채와 과일들을 사시사철 살 수 있다. 하지만 사시사철 살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생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야채와 과일이 특별한 기술로 사시사철 생산되는 것이다. 제철에 나지 않는 야채와 과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름에 씨를 뿌려 겨울에 재배하는 양배추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겨울에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제철이 아닌 시기에 양배추를 재배하려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뿌려야 한다. 즉, 제철에 나지 않는 양배추는 모양은 보기 좋으나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당하다. 경험에 의하면 제 땅, 제철에 나는 야채와 과일을 가격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에 풍성하게 나는 야채와 과일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반면 제철에 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비싸다. 되도록 가격이 싼 야채와 과일을 사도록 하라.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체질에 따라 다른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사람들의 체질은 개인마다 각각 다르다.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있다. 자주 설사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대개 몸이 차가운 사람이다. 변비가 잦고 입과 혀가 깔깔하고 입이 자주 트고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야채와 과일을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몸이 찬 사람들은 되도록 제 땅, 제철에 나는 식물의 뿌리, 줄기, 오이, 참외, 수박 등의 과 종류, 과일, 그리고 꽃 종류의 야채 순으로 먹고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은 수박 같은 과 종류를 많이 먹고 열을 내리게 하고 몸을 차갑게 하는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야채들을 자주 먹도록 한다. 쉽게 긴장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 암 환자나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야채나 과일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가지, 죽순, 호박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 같은 과일들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야채와 과일은 영양분이 높기 때문에 몸에서 소화된 후 다른 식물과 합쳐졌을 때 예기치 않게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 되도록 이런 음식들을 삼가라. 만약 종양을 가진 환자가 차가운 체질에 속한다면 음지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콩나물 같은 차가운 성질의 야채는 적합하지 않다. 간염으로 고생하던 한 엔지니어는 간에 좋다는 것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그러다 버섯이 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돈을 들여 대량으로 구입하여 먹었다고 한다. 비싼 돈을 들여 많은 버섯을 먹었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버섯을 당장 먹지 말라고 했다. 버섯이 사람에게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한 다음 자연 율례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고 자연 율례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연 율례를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간 기능이 점점 좋아졌다. 물론 간염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어떤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더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야채와 과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보약이 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병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야채와 과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1. 과일 껍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수치를 조절해준다. 과일은 껍질째 먹도록 한다. 특히 산성 체질은 더욱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한다. 2. 야채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먹도록 한다. 생야채는 알칼리성이지만 그것을 익히게 하면 야채 안에 있던 알칼리성이 중성이나 약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익힌 야채보다 생야채가 더 적합하다. 3. 잎이 많은 야채들은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들은 되도록 뿌리, 줄기, 과 종류, 과일, 그리고 꽃 등을 주로 먹도록 한다. 특히 자연 율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장가 위에 부담이 되니 생야채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4.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참외, 수박, 호박, 그리고 오이와 같은 과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 이런 종류의 과일과 야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 5. 중병 환자의 금기 사항. 암 환자나 중병 환자가 야채를 선택할 때 가지, 죽순, 호박, 토란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와 같은 과일을 삼가라. 기혈이 막힌 종양 환자에게는 버섯 종류, 콩나물, 그리고 숙주나물과 같이 빛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자란 야채들은 적합하지 않다. 6.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라. 7.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섭다. 라는 대만 속담이 있다.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파파야, 푸성귀, 채소 묘종, 치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새끼 돼지 같은 것들은 자연 율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한다. 자연 율례에 따른 유산소 운동법. 회춘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양기를 필요로 한다. 도가에서는 인체의 삼보인 정, 기, 신을 존중한다. 정, 기, 신이 풍부한 사람은 당연히 젊고 건강하며 아름답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외모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얼굴색이 좋지 않고 맥이 없어 보인다. 세포 피라미드에서 이미 기가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음을 언급했다. 우리들은 신체의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순서에 맞게 섭취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기를 보양할 수 있다.
특히 기와 혈의 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심신의 기를 보충하는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를 어떻게 보양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 각 기관의 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산소, 즉 몸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이 산소로 충만하고 기혈이 부드러워지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운동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뛰면 뛸수록 숨이 가쁘면 가쁠수록 혹은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호흡수에 따라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진다.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하여 갈수록 점점 빨라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몸의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지 말라.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자연 윤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의 현존하는 의학 이론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황제내경에 따르면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나 내장이 방금 깨어났을 때는 어떤 운동이나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아침에는 신체의 혈압과 체온이 높아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혈이 부족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너무 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한다. 현기증이 쉽게 일어나고 심혈관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산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있는 엽록소들이 아직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발산한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은 산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산에서 운동한다면 몸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체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또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배변도 이미 끝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있는 독소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 스트레스가 위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스트레스.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다. 게다가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지고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기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위와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에 대해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한 공무원은 강의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결혼한 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녀는 매일 긴장 속에 산다고 한다. 행여 시어머니가 부엌에라도 들어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린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빼앗아 자신이 하고 시어머니가 걸레를 가지고 마루를 닦으려 하면 걸레를 빼앗아 자신이 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웃었지만 그들 또한
그녀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러서 시집 가서 시어머니가 행여 소리 지르시면 너는 항상 작은 소리로 대답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 말은 며느리의 역할과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하나라고 하면 하나이고 둘이라고 하면 둘이라 믿고 말대답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았건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건 여자라면 전통적인 예의범절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혹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 위장을 상하게 할 뿐이다. 남자의 스트레스. 그렇다면 요즘 남성들은 어떠한가? 무섭게 변화하는 생존 환경 속에서 남성들의 책임과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전자회사에 다니는 한 수강생은 많은 연봉과 높은 직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거칠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봉과 직위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체력과 정력을 쏟았으며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이다. 매일 크고 작은 회의, 산더미 같은 하루 스케줄, 잦은 출장과 야근은 당연한 일과가 되었고 심지어는 공휴일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회사에 출근해 회의 준비를 해야 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건강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남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에 사로잡혀 한 번도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 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그동안 자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스트레스가 위를 상하게 한다. 보통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위액이 다량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다량으로 분비된 위액은 위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위경련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까닭에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가 좋지 않다.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울화를 억누르거나 심한 스트레스, 걱정 혹은 근심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것보다 위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 성격이나 사고방식을 제어하기란 음식을 조절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은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위를 튼튼히 하고 싶으면 식생활을 조절하기 전에 울화를 억누르지 말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라고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위가 건강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도 염라대왕도 그를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스스로 일깨우곤 했다.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과 기꺼이 하는 것 중 좋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위안을 얻지만 대개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 수강생들에게 현모양처나 훌륭한 남편이라는 말을 듣지만 결국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자주 묻는다. 물론 며느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윤리관을 부인하거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감정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하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혹은 우라를 억지로 참는 습관 때문에 결국에는 위와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한 서로 감정이 틀어질 때까지 자신의 불만을 가슴에 품지 말고 그때그때 반드시 풀도록 한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말을 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 말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한다. 이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히 말한다면 직장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집안에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므로 위를 상하지 않게 되니 서로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나온 먹거리가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뜻으로 이 책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자연 윤례에 맞는 식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의 속성에 맞게 요리하고 먹는 것에 따라 우리 몸에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허약 체질을 가진 사람은 더 신중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어떤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에 들어와 다른 음식들과 합쳐졌을 때 예기치 않은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고구마를 먹음으로써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 껍질은 알칼리성이어서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몸에 맞는 영양소 섭취를 설명하고 고구마를 이용하여 건강을 지키고 젊게 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